KJSO 프리 온라인 수업 화학 물체의 기능과 물질의 성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물체와 물질은 뭐가 다를까요? 여기 이 부분에 있는 이것들은 물체일까요? 물질일까요? 네, 물체입니다. 자, 이런 연필 물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른쪽에 여러 가지 것들을 선생님 적어놨어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이거는 이 중에서 물체와 물질로 좀 구분을 해볼게요. 먼저 물체부터 보실게요. 연필, 자동차, 공책, 냄비, 책상 이런 건 다 물체예요. 이러한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면 연필은 나무, 흑연 뭐 등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동차는 철, 유리, 플라스틱 등 뭐 가죽도 있을 수 있고요. 등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공책은 종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고요. 냄비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뭐 철로 이루어진 냄비도 있을 거고요. 스테인리스 금속으로 이루어진 냄비도 있을 거고요. 책상, 나무, 그다음에 뭐 철과 같은 금속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색깔이 표시되지 않은 것들은 모두 뭐라고요? 물질이죠. 유리, 철, 플라스틱, 나무. 이것들은 다 물질이에요. 물질은 물질마다 성질이 달라요. 달라서 물질의 성질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을 구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물질의 성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5가지의 물질들을 적어놨어요. 금속, 플라스틱, 유리, 종이, 고무. 이 물질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아까 물질들은 고유의 성질이 있다고 했으니까 성질을 알면 구분할 수 있겠네요. 자, 먼저 말랑말랑해요. 이 중에 말랑말랑한 거에 yes 뭘까요? 고무. 나머지는 다 아니죠. 그럼 이제 나머지 금속, 플라스틱, 유리, 종이 구분해 봐야겠어요. 바닥에 떨어뜨리면 깨져요. 제일 잘 깨지는 애, 바로 깨지는 애 뭐가 있죠? 유리. 나머지 것들은 잘 깨지진 않아요. 물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간혹 깨지기도 하지만 유리에 비해서 잘 깨지지 않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거로 봐서는 유리가 yes 쪽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기준. 열과 전기가 잘 전달돼요. 뭘까요? 네, 금속. 그래서 주방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가열 도구로. 가열할 때 그것들을 담는 도구로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나요? 자, 금속, 유리, 고무는 다 나왔고 플라스틱과 종이가 남았네요. 석유로부터 얻어요. 뭘까요? 네, 플라스틱.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종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서 물질들을 이 종이, 플라스틱, 금속, 유리, 고무 요 물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무부터 살펴볼게요. 고무는 말랑말랑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것들에는 뭐 고무줄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는 타이어도 있을 수 있고요. 고무가 들어가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고무는 현재는 합성 고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천연에서 처음엔 얻었죠. 천연에서 고무를 얻고 이 고무의 화학적 특성, 어떤 화학 구조로 하고 있는가를 알아내서 이제 합성 고무를 만들게 된 거예요. 천연 고무를 구하는 것보다 합성 고무를 제작하는 게 더 편리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합성 고무를 이용하고 있어요. 천연 고무 같은 경우에는요. 고무나무 줄기에서 상처를 내면 하얀 진액 같은 게 나와요. 수액 같은 게. 그걸 모아서 얻는데 그런 걸 생고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생고무는 그렇게 막 말랑말랑 탄력이 좋진 않아요. 탄력이란 것은 내가 힘을 가한 후에 다시 되돌아오는 걸 말하는데 그만큼 그 탄력이 좋진 않아서 보통 유황과 반응시켜서 탄력이 생긴 고무를 이용해요. 그래서 가황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가황 고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생고무를 가지고 있으면 천연 고무라고 하고요. 이제 이 생고무와 그 화학적으로 구조가 똑같게 해서 석유를 가지고 만든 것들 그런 것을 합성 고무라고 합니다. 자, 생활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죠. 자, 그다음 유리예요. 유리하면 이렇게 멋진 스테인드 글라스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이러한 유리 같은 경우에는요. 인류 최초의 유리로 뭔가 만드는 형태가 발견된 건 우리가 약 3,500년 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전에도 사실 유리로 해서 뭐 구슬 같은 게 발견되긴 했는데요. 뭔가 물건의 형태로 제대로 만들어진 것은 신라 시대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과거에는 가격이 매우 비쌌고요. 그래서 귀족들만 많이 이용을 했어요. 유리를 가지고 가공한 물건들을요. 현재도 많이 유리는 이용을 하죠. 그렇게 비싸진 않죠, 지금은. 근데 이 유리를 지금 뭐가 많이 대체를 했네요.
유리가 잘 깨지니까 플라스틱이 많이 대체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도 이제 우리가 많이 이용했던 거 잘 깨지는 그런 특성이 있지만 투명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주방에서도 많이 썼고, 옛날에는 장식품, 귀족들이 이용할 때는, 비쌀 때는 주방에서 컵이나 이런 거 쓸 수는 없었고요. 장식품 이런 것들로 많이 이용이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좀 금속을 살펴볼 건데요. 금속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요. 옛날에 여러분 역사를 좀 배웠나요? 역사를 보시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다음에 뭐냐면 청동기 시대, 그 다음이 뭐냐면 철기 시대예요. 이렇게 시대를 구분할 만큼 금속을 가지고 굉장히 우리 생활에 많이 이용이 됐거든요. 되게 중요했고요. 금속을 사용했던 것 자체가 인류 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속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금속은 철. 너무 여러분들은 철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철보다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금속은 구리였거든요. 그런데 왜 구리를 먼저 사용하게 됐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리. 구리가 발견됐는데, 구리가 발견된 이후에 청동이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이 청동은 구리가 들어간 금속인데, 구리 말고 다른 금속도 합쳐져 있어요. 더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개의 금속이 섞여서 뭔가 이루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합금이라고 부르거든요. 청동은 구리를 기본으로 한 합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철이 사용이 됐거든요. 자, 구리 같은 경우에는요,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다른 금속에 비해서 먼저 이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금처럼 강 바닥에서 구리 그대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도 구리만 사용하면 너무 약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하다가 구리에 다른 금속, 예를 들면 주석이 섞이면 강해진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 구리와 주석이 합쳐진 금속을 우리가 바로 청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청동은 그냥 구리만 사용한 거에 비해서 단단했어요. 그리고 가공도 쉬웠거든요. 가공이 쉽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금속을 이용하려면 녹여서 어디 틀에 부어서 그 모양, 틀을 만들고 그 원하는 틀을 만드는 거예요, 모양을. 그리고 거기다 금속을 녹여서 부어서 굳혀서 그걸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일단 녹여야 되는데 옛날에는 온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기껏해야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도구가 나무를 태우는 거였거든요. 근데 구리는 1085도씨에 녹아요. 근데 청동은 950도씨에 녹거든요. 그러니까 더 낮은 온도에서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가공이 쉬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좀 문제는 뭐냐면 구리가 그 주 원료긴 한데 주석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주석이 구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구리보다 귀했어요. 그러니까 농기구 같은 데 사용할 수 없었고 무기, 장신구, 귀했으니까 장신구 등에 이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사실 기술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청동보다 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게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왜냐면 구리랑 주석을 원하는 비율로 섞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순수한 구리가 발견되긴 하지만 대부분 조금씩 뭔가는 섞여 있거든요. 불순물이. 그래서 그 다른 물질들이 막 섞여 있는 청동의 유물이 많이 발견되는 것도 아직 가공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나중에 우리 혼합물에 분리해서 배우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물질이 혼합물로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해서 사용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기술이 좋지 못했으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이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 청동의 사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구리와 주석의 합금, 그리고 주석이 구하기 어려웠고, 그리고 청동은 구리보다 가공하기 쉬웠고, 구하기 어려웠으니까 무기 장신구 등에 이용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철이 이용됐어요. 근데 철은 구리보다 훨씬 많이 분포하는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의 표면 부분에 가장 많은 금속이 알루미늄이고요. 그 다음에 철이에요. 알루미늄은 훨씬 가공이 어려워서 늦게 쓰였고 철이 구리보다 많은데 철은 구리보다 늦게 사용됐거든요. 자, 그러면 왜 철은 구리보다 늦게 사용이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발견되고 있는 철기시대 유물들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철광석이거든요. 근데 이 철광석에 있는 그 철은 그대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광석 자체도 돌에 철이 섞여 있는 거긴 하고, 그리고 철이 자연 상태에 있으면요, 산화돼요. 철기시대 유물들 보면 다 원래 철이 보통 은색인데 다 붉은색 톤에 띄고 있거든요. 철광석도 붉은색이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철이 산소와 만나서 산화철로 변해버려요. 녹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산화철은 붉은색이에요.
다 붉은색인 거로 봐서 산화가 아주 잘 된다. 청동기 시대 유물들 보면요. 청동은 잘 산화가 안 되거든요. 구리도 산화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색깔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철기 시대 유물들 보면 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철을 얻을 때도 다 이렇게 산화철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산화철을 뭘로 바꿔야 돼요? 철로 바꿔줘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철의 재련 과정이에요. 재련 용광로에서 순수한 철을 분리해내면 이런 순수한 철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산화철에다가 탄소, 숯이죠. 숯을 넣어서 같이 가열해서 순수한 철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순수한 철을 얻기 어렵고 철기 시대가 늦게 나온 이유도 이러한 기술이 나온 다음에 철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을 사용하는 민족이 나중에 지배를 했잖아요. 굉장히 철을 다루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장점은 철을 다룰 수 있으면 구리보다 훨씬 많고 주석은 귀했으니까 또 청동보다 훨씬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을 이용한 민족들이 이제 이거로 농기구까지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철은 이용하기 어려웠다고 했어요. 과거에는요, 철이 금보다 비쌌어요. 철광석에서 철을 분리해내는 거, 철광석에 있는 산화철을 다시 철로 분리해내는 기술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용한 다음부터 철기 시대가 나온 거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아주 과거에는 철을 분리하지 못했으니까 운석에서 나온 철을 일부 이용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철은 금보다 가공도 어려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금속을 이용하려면 이렇게 틀에 부어야 돼요, 녹여서. 근데 그 철하고 금의 녹는 점을 비교해 보려면 녹는 온도요. 녹는 온도를 비교해 보면 철은 1540도씨에서 녹아요. 금은 1060도씨에 녹고요. 자, 어떤 게 쉬울까요? 더 낮은 온도에서 녹는 게 쉽겠죠. 그래서 가공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운석에서 얻은 철을 이용하니까 귀하고 그리고 가공하기 어려웠고. 그러니까 철이 금보다 비쌀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철을 분리해내는 기술이 나오게 되면서 그랬다는 거는 높은 온도도 가열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높은 온도로 가열하게 된 거는 풀머라고 해서 산소를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면서부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철도 분리해낼 수 있고 가공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철은 지구에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금보다 가격이 내려가게 됐고 흔하니까 많이 이용하게 됐고 그래서 철기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었죠. 금은 귀한 만큼 유용해요.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순수한 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 옛날에 철보다 이용하기 쉬웠던 게 이렇게 산소와 잘 반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출토되는 그런 유물들도 봐도 금으로 만든 것들은요. 굉장히 이렇게 반짝반짝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귀걸이거든요. 그래도 금의 반짝반짝함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철은 어때요? 완전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했죠. 그러니까 금은 변하지 않아요. 산화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는 금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인 경우죠. 그래서 이용하기는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용했어요. 철보다도 먼저 이용됐던 거죠. 그렇지만 지구에 많이 존재하진 않으니까 현재는 매우 귀해요. 근데 현재 매우 귀한데 아주 이용되는 데가 많아요. 특히 반도체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대 산업에서도 많이 이용돼요. 그리고 귀하니까 돈을 만드는 데 이용되기도 했고요. 지금은 물론 돈을 만들진 않지만요. 그리고 금속 중에서 전기를 진짜 잘 통해요. 그래서 구리보다 잘 통해서 전선에 이용하면 좋지만 그건 비싸서 이용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리보다 전도성이 좋은 게 은보다 좋은 게 금이거든요. 근데 다 은과 금이 다 비싸죠. 그래서 지금은 귀하니까 비싼 거고요. 이용할 수 없고요. 근데 비싸긴 해도 금은 아주 가늘게 실처럼 만들 수 있어요. 1g만 있어도 3000m나 되는 금실을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금실로 가늘게 만들어서 반도체 같은 데 전기를 잘 통해야 되는 곳들에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산업, 여러분들 휴대폰에도 아마 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금속 외에 또 우리의 역사를 크게 바꾼 것은 플라스틱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플라스틱은 처음에 당구공에서 시작이 됐어요. 당구공의 재료가 옛날에 뭐였냐면요. 코끼리의 상아였거든요. 근데 코끼리의 상아가 너무 무분별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상아가 사라져 가고 있을 때쯤, 1863년도쯤 당구공 제조사가 상아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사람한테 보상금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뭐가 개발이 되냐면 셀룰로이드라는 물질이 개발이 돼요. 셀룰로스라고 해서 나무나 이런 데 들어있는 물질이거든요. 그거를 질산이란 물질과 반응시켜서
최초의 플라스틱이라고 볼 수 있는 셀룰로이드를 만들게 돼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못했고요. 상용화는 안 됐어요. 당구공예는. 영화 필름에 이제 이용됐고요. 이제 베이클랜드라는 사람이 페놀하고 포름알데히드란 물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베이클라이트라는 상품을 생산하게 돼요. 이게 당구공예에 이용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전화기 케이스, 비행기 프로펠러, 라디오 케이스, 배관용 파이프 그래서 이런 데 다 이용이 되면서 금속, 나무 이런 것들을 다 대체하면서 이제 플라스틱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현재는 플라스틱의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플라스틱이 정말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자, 1930년대에서 40년대에 석유화학 하는 사람들이 폴리에틸렌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합성 플라스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차 대전, 세계 전쟁이잖아요. 공중 레이더를 위한 전선, 연구 보급선 이런 것들에 정말 많이 했고요. 낙하산 대체하는 나일론, 그다음에 이런 데서 아크릴, 금속 헬멧 대체하는 플라스틱 헬멧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이용된 거예요. 그리고 또 석유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요. 석유화학 산업이 다 바로 플라스틱이에요. 석유가 연료에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화학 공정을 거쳐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석유가 없으면 살기 어려운 이유가 연료 때문인 거라고 보다는 사실은 이 플라스틱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하는 옷감 이런 것들을 다 석유를 통해서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까 폴리에틸렌이라는 물질을 얘기하는데 이게 플라스틱을 만들 때 플라스틱의 대표적인 그 재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1년에 한 1억 톤이 소비가 된대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그럼 폴리에틸렌 어디서 오냐고요? 석유에서 오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 하면 흔히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류가 흐르는 플라스틱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플라스틱을 특수하게 만들어서 전기가 통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플라스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전자파 차단기는 가벼운 기는 저렴하다, 다양한 디자인 접목 가능, 저렴한 가공비, 대량 생산 이런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도성까지 추가됐으니까 정말 많이 이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한 문제점이 있죠. 플라스틱이 장점이 굉장히 많지만 환경 문제가 생긴 거예요.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 플라스틱 섬이 있다고 할 만큼 바다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많이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는 요거는요. 해양 쓰레기로 만든 옷이에요. 시스레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스페인 의류 업체에서 만든 건데요. 어부들하고 손을 잡고요. 바닷속에서 끌어올린 쓰레기들을 모아서 직물로 만든 거예요. 보통 플라스틱병 60개면 1m의 직물을 제작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해양 쓰레기도 이렇게 직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스레드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지금 여기 있는 옷도 이거 해양 쓰레기로 만든 거고요. 또 뭐 해양 쓰레기 플라스틱 병으로 만든 재활용 플라스틱 병으로 만든 가방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직 문제가 많이 있지만요. 폐플라스틱을 모아서 분해시켜서 다시 기초 석유화학 물질들로 만들어서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도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문제점은 있긴 있습니다.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종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이는 인류의 4대 발명품인 나침반 화약 인쇄술 종이인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제 네 가지를 꼽으라면. 자, 많이 이용되어 왔고요. 이제 우리가 뭐 펄프, 나무를 구성하는 셀룰로스 성분인데 성분을 가지고 펄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이를 만들잖아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한 게 150년 가량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너무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림이 황폐해야 되죠. 종이를 많이 이용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잘 버려지는 것들로 종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종이도 재활용을 하고요. 계속.
코끼리 똥이에요. 버려지는 것들에 얘는. 코끼리가 하루에 50kg 정도의 똥을 싸거든요. 그 중에 10kg가 셀룰로스 성분이래요. 셀룰로스가 있으면 종이를 만들 수 있는데, 근데 그럼 10kg로 얼마큼을 만들 수 있냐, 종이를? A4 용지 한 660장 가량을 만들 수 있대요.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코끼리 한 마리가 1년에 싸는 똥이 수영장 큰 거 한가득이에요. 치우는 것도 골칫거리인데 이걸 종이로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됐고요. 근데 코끼리 똥 하면 뭔가 종이를 만들었을 때 이상할 것 같잖아요. 한번 볼게요. 이게 바로 코끼리 똥으로 만든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상하지 않죠. 우리가 사용한 종이랑 똑같죠.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뭐 종이도 많이 사용하고 플라스틱 쓰고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 오염을 시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많이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런 그 환경 오염 시킨 것들을 더 좀 회복하고 재활용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배운 물질들의 특성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